랑은 거리가 제법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사할 때는 신랑 회사 방향으로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생각이었어요. 출퇴근하는데 1시간이 걸리다 보니 신랑 또한 늘 투덜거리면서 힘들어했거든요. 그랬던 신랑이 이 동네에 분양한다고 아파트를 구매하고 어머니까지 같이 살자고 하면서 아이 이야기까지 꺼내는 걸 보니 왜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저희 신랑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저 또한 일하면서 육아까지 할 자신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고요. 그 궁금증을 다음날 바로 해결했습니다. 형님의 전화 한 통으로 바로 알게 되었어요. 신랑은 지금 형님이랑 같이 모델하우스에서 또 새 아파트 구경을 하고 있었고, 형에게 나도 이 아파트 이사 갈 거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 사정을 모르는 형님은 저보고 같이 구경 가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거든요. 형님과 대화를 통해서 왜 신랑이 그렇게 엄마 아파트까지 팔아가면서 새 아파트 입주를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신랑은 유독 형이랑 같이 여가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어요. 골프도 형이 하니까 같이 배우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자기 월급의 반을 골프 용품이랑 골프 연습하는 데 쓸 정도로 말이죠. 사실 저희는 돈을 합친 게 아니라서 각자 부담하는 생활비와 따로 적금을 들기도 했는데, 차곡차곡 모은 저와 달리 신랑은 정말 본인을 위한 치장과 자기 인생을 즐기는 데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이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간다고 하니 본인도 새 아파트에 살고 싶었겠죠. 그럼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되는데, 그건 싫으니 저희 엄마 집을 탐내더라고요.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랑은 저희 엄마가 4개월 입원하는 동안 딱 3번 왔어요. 그것도 제가 너무 늦게까지 있다 보니 데리러 와서는 병실에 올라오지도 않더라고요. 한 번쯤은 장모님한테 먼저 건강은 어떠세요? 빨리 쾌차하세요. 재활운동 힘드시죠? 힘내세요. 등 안부 문자 한 통 보낼 만한데, 그런 연락조차 안 했던 신랑이 엄마 재산 탐내하는 걸 보니 정말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 뒤로도 신랑은 하루 건너 한 번씩 같은 말을 했어요. 본인은 새 아파트에 가고 싶다. 우리 형편에 언제 새 아파트에 살아보겠냐. 어머니한테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자면서요. 하지만 제가 대꾸도 하지 않자 신랑은 정말 치사하게 굴었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콩깍지가 떨어지고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요. 퇴근하고 병원에 갔다 오면 피곤하기도 하고, 저희 집 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한 대 있다 보니 배차 시간도 길어서 종종 택시를 타고 귀가했어요. 그러자 신랑은 야,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일주일에 택시를 몇 번 타고 오는 거야. 매일 10시 넘어서 오니 할증도 붙을 건데 매일 가야 해? 택시비로 꼬투리를 잡길래 그럼 데리러 오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다시 택배 박스를 던지며 말하더라고요. 너 지난주부터 어머니 병실에 반찬도 해서 가져다 드리지. 전복도 배송 왔더라. 도대체 밥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반찬해드려야 돼? 엄마가 입맛이 없어서 밥도 거의 못 드시는 통에 평소 잘 드시는 것들로 내가 해서 드린다는데 왜 그러냐고. 그리고 우리 엄마 내가 챙기겠다는데 왜 잔소리냐고 했죠. 요즘 너 장모님 말고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있잖아. 너 카드 내역서 좀 보자. 뽑아서 가지고 와봐. 라고 하길래 저도 폭발했어요. 지친 내 얼굴은 안 보여? 수고했다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우리 엄마 병원비 낼까봐 두렵니? 정말 이기적이다.
나를 키워준 우리 엄마 병원비가 그렇게 아까우면서 엄마한테 도움받을 생각을 해? 아니 그건 그거고 병원비 문제는 다르지.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보다 재산이 더 많으시잖아. 그래서 카드 내역서 좀 보자니까. 자 봐봐. 난 당신처럼 큰돈 사용하면서 말 안 한 적 없어. 그리고 우리 엄마 내가 결제한 거 알면 다시 돌려주실 뿐이야. 우리 엄마가 너에게 가족이긴 하니? 저는 화를 내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당당하게 카드 내역서를 요구하는 신랑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본인 부모님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막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사실 저희 신랑은 정말 병간호하는 와이프가 힘든데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신랑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희 엄마가 결혼할 때 탐탁지 않아 해서 이렇게 행동하나 생각도 해봤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딸을 위해 사위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셨어요. 명품 좋아하는 사위 생일이라고 500만원짜리 명품 시계도 선물해 주셨고요. 추석 명절에는 첫 명절이라고 용돈 쓰라며 100만원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엄마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 옷도 사위 옷도 사주셨습니다. 사위랑 딸이랑 같이 데이트룩으로 입으면 이쁠 것 같다며 사위가 좋아하는 브랜드 옷을 늘 선물해 주셨어요. 거기에 하나 있는 시댁 식구라고 형님네 부부 옷까지 선물로 챙겨주시는 저희 엄마셨어요. 그런 엄마가 아프시다는데 제 카드로 엄마 병원비 결제했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신랑을 보니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에게 문자로 엄마 반찬값은 얼마나 들였으며 대충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전복에 소고기에 몇십만 원은 썼겠네 하는 신랑을 보니 나를 아내로는 생각하는 건지 우리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이랑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같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기로 결심한 저는 다음날 신랑에게 집 근처 부동산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신랑은 웃으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웃는 얼굴을 보니 더 기가 찼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엄마 집을 팔기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내 말 듣기로 한 거야? 어머니 집 내놓으려고? 잘 생각했어. 자기도 어머니 옆에 살면 좋고 나도 형 옆에 살면 좋지. 그런데 왜 우리 동네 부동산 앞에서 만나자고 했어? 저는 신랑을 한번 째려보고는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저희 투룸빌라 내놓을게요. 금매로 원하는 가격에 맞춰드릴 테니 한 달 안에 팔아주시면 제일 감사하고요. 안 그래도 요즘 이사철이라 빌라 탐내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가격 조정 가능하시면 빠르면 2주 안에도 거래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빠르게 팔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드려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안 살고 싶거든요. 저희 신랑은 부동산 나오는 내내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제 손을 잡고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집 팔면 우리는 당장 어디서 살려고? 아니 장모님 집부터 팔아야지. 우리 엄마 집을 왜 팔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나 이제 당신이랑 더 이상 결혼 생활 못할 것 같아. 이 집 결혼 전부터 내가 살고 있었고 결혼 전에 내가 모은 돈으로 샀어. 물론 엄마가 대부분 보태주셨지만 어쨌든 결혼 전 재산이라 당신에겐 재산 분할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 당신이 치사하게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변호사도 다 만나고 왔어. 아니 지금 나랑 이혼하자고? 변호사도 만나고 왔다고? 너 제정신이야?
너 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요즘 더 마음에 안 들었어. 매일 엄마 그래 이혼하자 해. 여기에 도장 찍으면 되지? 내가 바로 찍어줄게. 그래, 당신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바로 지저분하게 법적 소송 안 하고 깔끔하게 이혼해주는 거야. 나눌 재산도 없으니 자기가 혼수로 들고 온 TV랑 침대는 들고 가. 나는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랑 더 이상 한 공간에 있기 싫어. 저는 그렇게 저희 신혼집을 팔았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으니 바로 계약이 성사되어서 2주 안에 처분할 수 있었어요. 저희 신랑은 저희가 싸운 다음 날 짐 싸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 치면서 말이죠. 너 후회하지 마라. 나 지금 돌아서면 다시는 너 안 본다. 우리는 이제 남남이야. 다시 보지 말자. 하면서 오히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제가 이상하게 군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래서 어른들이 가정교육 잘 받고 어른들 밑에서 사랑받고 자라서 사랑을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하나 봅니다. 정말 끝까지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보면서 다시금 이혼하길 잘했다 생각했어요. 저는 마음 정리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서류 정리만 하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사이에 신랑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후회하지 마라 하면서 큰 소리치던 신랑은 빌더라고요. 진짜 나랑 이혼할 거야? 정말?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라. 어머니 아프시기 전까진 우리 사이 좋았잖아. 저는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눈조차 쳐다보기 싫었습니다.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네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 네가 엄마에게 조금만 잘했어도 엄마 입원하고 4개월 동안 너 3번 왔어. 그래놓고 그 재산은 네 거라고 탐내는 거 보니 나는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미연아, 내가 잘못했어. 너 없이 살아보니까 당신 빈자리가 너무 커서 힘들어. 나랑 같이 살자. 당신이 원하면 나도 어머니 댁에 들어가서 살게. 응? 한 번만 용서해줘. 형 집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됐고, 당신이 형 집에 불붙어 살든 말든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우린 여기까지야. 그렇게 좋아하는 당신 형이랑 잘 살아. 나는 우리 엄마랑 잘 살 테니까. 처음에는 본인 잘못은 인지 못하고 저에게 네가 유별나다면서 큰 소리치던 신랑도 형 집에 살다 보니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형이랑 같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 하더니 막상 형 집에 더부살이 하다 보니 매일같이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이 집을 나가고 일주일 만에 형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형님은 저에게 제발 서방님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며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이좋던 형제도 같이 사니 매일같이 싸웠고 중간에서 형님이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미안하지만 같이 못 살겠다고 나가달라 하는데 저희 신랑이 형 집에 가서 얼마나 이기적으로 굴었는지 뻔히 보였어요. 본인 할 일 아니다 생각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이 최우선인 사람이다 보니 배려하지 않은 생활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형 집에서 한 달도 채 못 살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 뒤부터 남편은 매일 저에게 전화와 문자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연락을 하죠.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랑은 꽃을 사들고 병실에 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엄마는 지난달에 2인실로 병실을 옮기셨고 저는 이 이야기를 신랑에게 10번 정도 말했거든요. 병실 옮기고 한 번도 오지 않은 신랑이니
알 수가 없었겠죠. 신랑은 자기가 어머니한테 용서를 빌 테니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에게 잘할게 하는 모습을 보니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그리고 계산적으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형님한테 지금 남편의 자금 사정에 내들었거든요. 저랑 산 7개월이라는 결혼 생활 동안 돈 모은 거는 고작 500만 원 남짓이라 하더라고요. 형이랑 싸워서 돈을 빌리지도 못하고 회사에서 먼 반지하에 집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월세로 살면서 몸이 힘들었겠죠. 그러니 저에게 빌붙어서 살려고 다시 연락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신랑은 결혼 내내 옷은 늘 브랜드 제품만 입었어요. 본인 치장에 돈을 아끼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모은 돈이 없었겠죠. 그렇게 결혼 내내 본인 치장비, 골프비로 많은 돈을 사용했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신랑이 자기 돈으로 사는 거라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결혼 초 좋은 모습으로 엄마한테도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참고 살았습니다. 신랑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본인 돈으로 사고픈 거 다 사면서 펑펑 쓰다 보니 모은 돈이 고작 500만 원이겠죠. 헤어지고 나서 남편은 몇 번이나 엄마 병원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저 먹으라고 영양제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처음에 쓰러지시고 제 몸도 마음도 힘들었을 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챙겨줬었다면 우리 부부의 결말은 달랐을 겁니다. 이제 와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비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싶고 저는 다시는 오지 말라며 들고 온 영양제도 다시 돌려줬습니다. 전 남편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은 이틀에 한 번씩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러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끊어버렸죠.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아직도 가끔 구 남자친구처럼 잘 지내니 보고 싶다. 나는 너랑 같이 살았던 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 문자가 오고 있지만 전 한 번도 제가 한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몸도 마음도 가뿐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회진 오셔서는 어머니 회복 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시고 다음 주에는 태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꼭 이번에 엄마랑 하고 싶었던 여행도 미루지 않고 가야겠어요. 사실 결혼 전에는 멀리 몇 박 며칠로 여행 간 적이 없었어요. 저희 엄마는 늘 저랑 여행 가길 바랬었는데 저는 언젠가는 가겠지 하면서 엄마와의 여행을 미뤘습니다. 친구분들이랑 여행 다니시니 괜찮겠지. 언젠가는 엄마를 모시고 가야지 하고 생각만 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열심히 재활운동하는 엄마를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벚꽃 여행 한번 못 갔는데 우리 내년 봄에는 같이 벚꽃 축제도 가고 온천도 가고 같이 즐겁게 여행하며 살아요. 엄마는 웃으면서 엄마가 열심히 운동해서 같이 걸으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여행 가자 하시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은 아이가 없어 천만다행이라고 엄마가 아프신 덕에 일찍 정리할 수 있었다며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정적인 생각은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는 긍정적으로만 지내려고 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모님 걱정하는 결혼은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천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 같네요.